어쨌든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고 경제도 좀 대내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전세를 공급해주는 주체 다주택자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좀 없애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은 좀 올라갈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그냥 순수한 그 전세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되죠.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대선 이후에 가장 어쨌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세금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좀 완화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정권에 따라서는 또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서 제일 불안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세금이 만약에 바뀐다면 가장 먼저 뭔가 변화가 될 만한 부분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유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유세.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봐보자고요. 만약에 현재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비슷한 시나리오로 가겠죠. 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규제 완화는 좀 힘들 거고 아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계속 갈 거예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3주택 종부세 중과 그냥 그건 그대로 갈 거고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으로 계속 연장을 시켜서 중과 배제로 갈 거고 취득세는 지금 중과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고 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면 보유세부터 가장 좀 많이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공시 가격이 현실화를 해가지고 시세에 90% 맞추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좀 너무 좀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올리려는 그런 니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 이제 후보죠 지금 말은 안 한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이제 뭐 토지 공개념 그런 게 네. 있었고 국토보유세 개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름은 바꿔서 좀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도세 중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과가 이제 내년부터 될 거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되면 너무 세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묶이니까 그거는 안 할 거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 양도세 내가 조금 약간 하는데 그럼 내가 보유세를 좀 해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시나리오가. 그래서 좀 저는 여러분들이 보유세를 좀 가장 먼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염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세를 좀 늘리는 대신에 양도세를 뭐 조금 좀 낮춰줄게라는 그런 정도. 모양새로.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네. 세금 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 네. 뭐 이래 뭐 세수 확보도 할 겸 그다음에 네. 다주택자도 좀 규제를 할 겸 이런 그렇죠.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내년 5월 31일 뭐 6월 1일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내년은 약간 빠를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6월 3일날 대선이 끝나면 네. 보통 매년 7월 달에 개정세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 개정세법은 뭐 인수위하는 기간도 없어요. 곧바로 새 정부가 탄생하기 때문에 좀 약간 경황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올해 개정세법을 본다면 이제 6월 달에 대선 끝나고마자 바로 나오는 거니까 뭐 갑자기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 같고 내년 개정세법 7월 달에 나오는데 4월 달에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공시가격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좀 나온다면 올해 말이나 그럼 약간 보유세에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없다면 잠깐 지금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 26년도에 개정세법이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집권 2년차 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뭐 6월 달에 이제 당선이 되면 인수위도 없으니까 네. 바로 시작이고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탄핵 때를 봐도 아마 부동산 대책이 네. 한 8, 9월에는 한 번은 나와 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가 보면 지방은 정말 힘들고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고 이게 약간 좀 퍼지냐 마냐 이런 정도잖아요. 네. 수도권도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규제책까지 나올 정도까지 뭐 이렇게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저는 짧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시장 정도만 좀 불안하고 네. 만약에 좀 빨리 뭔가 대책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땐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가 나올 것 같은데 어디가 나오냐 아마 지방이 나올 거예요. 지방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쪽은 그래도 규제 완화가 나와도 과거 역대 정책들을 보면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뭔가 문제가 되는데 지방은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 덜하고 그래 거긴 좀 힘드니까 좀 해줘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부동산 대책이 뭐 나오더라도 뭐 그러니까 네. 약한 수준의 임대차 네. 시장 정도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거는 이제 내년 중순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겠죠. 그래서 그게 키포인트가 지금 이번에 토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풍선 효과라고 하죠. 중심지가 오르면 그 옆으로 이제 퍼지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포, 강동, 과천, 성동, 동작 이런 데를 좀 보시면서 주요 단지들을 보시면서 좀 빠르게 생각보다 올라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하반기라도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봅니다. 네. 근데 그건 약간 예외적인 가정을 한 겁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뭐 다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올해 하반기 어차피 이제 선거 이후로는 바로 하반기니까 네.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이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매매가 저는 좀 전세. 전세 쪽이요? 전세.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고 경제도 좀 대내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그렇죠. 관세 전쟁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매수하기엔 좀 꺼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머뭇하고 좀 더 지켜볼까라는 아마 심리가 강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도 잘 안 나오지만 그리고 전세를 공급해주는 주체 다주택자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그냥 없애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은 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보면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요. 네. 뭐 20평대도 뭐 어지간하면 막 150, 막 200 나와버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부동산을 가면 웃긴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바로 전세 환산을 하잖아요. 네. 거래는 없는데. 그래서 요 정도는 됩니다. 전세가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한두 번 거래가 되면 또 굳어져 버려요. 시세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비싼데 전세가 약간 이렇게 돼서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뭐 월세 거래가 많이 늘었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뭐 그래도 이거는 이제 전세 시장의 이게 매도자들이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집주인이 전세를 안 내놔서 월세로 가는 네.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수요자들이 뭐 월세가 차라리 낫다라고 해서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를 하고 싶은데 대출 금액이 조금 줄어드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반전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뭔가 불안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전세 사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괜히 심리적으로 하기 싫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도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전세 받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세금만 나가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조금이라도 만들어 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제가 봐도 한 2022년, 23년 그때 역전세 맞았을 때 네. 돌려주신 분들이 네. 새로 올려받을 때 그냥 반전세로 돌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많이들 힘드셨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였기 때문에 5%밖에 못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으로 이제 뭐 역전세는 그렇게 안 맞고 괜찮았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힘드셔서 이제 매도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차라리 반전세로 그냥 돌리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냥 순수한 그 전세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되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매도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주는 게 좀 네. 부담스러워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전세로 임대를 좀 주고 보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내드려야 됐을 때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면 이제 대출 받아서 하든지 다른 데서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중간에 갑자기 나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런데 반전세 좀 보증률이 좀 낮은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네. 되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여차하면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저도 슬슬 이제 좀 반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쪽으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꼭 그 월세를 받는 걸 떠나서 네. 예를 들어 전세가 5억인데 뭐 네. 3억에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네. 정말 만약에 급하면 훨씬 낫죠, 그래도. 정말 급하면 네. 4억 5천에라도 전세 맞추면 그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돈이 더 들어오는 거지 뭐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좀 대응이 잘 되는데 막 5억에 맞춰놨다가 네. 안 구해지면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네. 뭐 이게 원래 우리가 사기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그걸 다 떠나서 그렇죠. 뭔가 이게 안 되면 나쁜 말을 들으니까 아우 저도 뭐 그런 말 듣기 싫고 뭐 대부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네. 사시면서 이제 나갈 때 돈을 줘라 하면은 이제 뭐 협의를 예전에 막 해가지고 좀 앞뒤로 막 한두 달 막 맞아요. 가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
돼요, 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활하게 좀 합의를 하면서 맞춰줬으면 됐는데 실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걸 보니까 학습이 되니까 나도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이 혹시 이제 말을 좀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전세 네. 사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는 사실 어렵긴 한데 네.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 그런 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맞습니다. 전세는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임대인도 그래 너무 그냥 완전 생 전세 주는 건 좀 부담된다. 이게 서로 맞아서 지금 약간 반전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지금 얘기들 중에는 전세를 조금 더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네.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전세가 결국에는 시장에 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네. 정부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전세 쪽 규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 대출 규제하고 뭐 전세 보증을 계속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질까요? 일단은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일부라고 하지만 임차인들이 그 보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사금융이잖아요. OEC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약간 좀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후진국적인 어떤 금융제도로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개인 간에 이렇게 하는데 이자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담보도 없이 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좀 공격받고 그러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사회적 문제도 좀 없애야 되고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반전세나 월세로 가면 세금도 잘 거둘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어떤 선진 금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임대인들은 과세, 세원이 더 노출되니까 세금은 더 내셔야 될 거고,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요. 월세가.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환산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세도 내가 실제 거래는 안 하지만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받쳐주니까 매매가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전세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네. 요번에 워낙 또 전세 단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규제도 할 겸해서 전반적으로 좀 전세가 좀 네. 줄어들긴 할 것이다. 간주임대로 해서 막 12억 초과하면 뭐 세금 부과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고가 주택인 경우에 이제 아무 주택인 건 아니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 그걸 두 개 갖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주택이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에는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전세를 주면 다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월세는 다 과세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26년부터는 과세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1주택자겠죠. 1주택인 경우에 고가 주택 월세가 지금 과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우리 고가 주택 아니어도 그냥 월세면 과세하겠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사실 전월세 신고제를 했던 게 네. 약간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국세청에서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국토교통부에서 체증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은 대한민국 정부고 부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서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세도 세금을 좀 부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월세는 뭐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이런 네. 과정이라면은 사실 전세를 주고 사실 들어오는 건 없는데 네. 근데 세금은 또 내야 되는 구조로 좀 가니까 맞아요. 그게 또 부담스러워요. 이게 약간 보유세하고 비슷하거든요. 보유세도 매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월세라도 1년에 12개를 받으면 한 2개 정도 세금 내고 하면은 10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세는 말 그대로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세금 내더라도 어차피 세금은 나가니까 그냥 월세 받지 뭐 이렇게 또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랑 네. 이제 들어오는 건 없이 막 나가기만 하는 거에 그 이게 달라요. 체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체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앞으로 네. 전세는 조금 이제 그냥 생 전세 주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모든 참여자들이 어차피 정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도 그냥 반전세나 월세 해서 내가 좀 활용도 하고 좀 이게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전세 사기도 좀 피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현금으로 모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하고 정부는 뭐 겉으로는 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과세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세원 확보하기에는 그래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편하니까. 그러면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월세를 더 살면 이게 불리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과거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해서 뭐 100만 원이 나갔어요. 네. 그럼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생활도 하고 저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저는 좀 전략적으로 임차를 좀 더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갑자기 얘가 오르면서 뭐 150까지 올라 버리면은 내가 이제 저축도 힘들고 생활비도 물가도 많이 오르잖아요. 네.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150만 원으로 내가 좀 물론 좋은 주택은 아닌데 뭐 내가 직장 다니기도 그럭저럭 할 만하고 뭐 애 키우기도 나쁘지 않아. 근데 150 비슷한 정도면은 내가 대출 원리금을 그냥 낼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차라리 자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좀 다행히 좀 연봉이 좀 높고 가처분 소득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당분간은 좀 임차로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시장 상황을 좀 관망하면서 좀 내가 저축 더 해서 좋은 거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좀 이게 꼭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어떤 경기 남부 라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좋은 곳이 있으니까 저는 그쪽 하시는 게 저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입장을 네. 바꿔서 또 세금 네. 전문이시니까 네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임차를 주는 집들이 꼭 있잖아요. 뭐 실거주 네네. 아니더라도 그런 집을 가지고 세금 부담이 계속 느껴지는데 네. 이럴 때 결국에 세금을 좀 일부러 좀 감면 받으려면 뭐 임대 사업자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는 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자체하고 네. 세무서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자체는 지금 어차피 아파트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5%만 올릴 자신이 있고 네. 뭔가 월세나 반전세로 좀 받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등록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종부세도 피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좀 세액 감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은 5%밖에 못 올리고 중간에 보증보험하고 부기 등기 어떤 각종 의무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임차인 입장에서. 네. 그래서 약간 윈윈 할 수가 있어요. 윈윈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나긴 나는데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오히려 차라리 그게 너무 번거로우신 분들은 과태료가 또 많기 때문에 네. 지자체 등록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5월 달에 세금 제대로 내시는 게 제일 궁극적으로는 세금 아끼는 길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데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근데 그 수익 금액 2천만 원이 이하면은 50% 비용 뺄 수가 있고 2,400까지는 30% 정도 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게 뭐 3천 뭐 4천 올라가면 그때는 좀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좀 세금 더 내셔야 되는데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 혹은 세무 대리인 통해 가지고 세금 신고 잘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낫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무작정 등록하지는 마라. 네네네. 왜냐하면 혜택도 없으면서 각종 의무사항 플러스 과태료를 내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과태료가 꽤 세요. 의무임대 기간 못 지키면은 뭐 3천만 원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한 채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게 나중에 근데 그 7월인가요? 뭐 단기 네네네. 임대 사업자 이제 부활한다. 네네. 그거는 어떨까요? 6월 4일부터 등록하는 네네.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재개발하고 묶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이라는 건 수익형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크게 투자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익형하고 시세 차익형. 근데 내가 수익형은 나는 모르겠고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볼 거야. 그런데 아파트는 안 돼. 그런데 내가 재개발 빌라나 어떤 다세대가 있어. 이런 경우에 내가 6년짜리를 묶으면 잘하면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민특법 개정이 되고 한 시간을 6개월인가 후로 해가지고 지금 6월 4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 요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들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 성구하고 용산은 안 되고 그러면 역시 이제 옆에나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럼 마포, 동작 특히 이제 동작 이쪽이 나쁘지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기준 시가가 4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비수도권은 2억이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6년 동안 종부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6년 후에 만약에 내가 다주택이고 조정적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해버려요. 아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주택수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있고 6년짜리를 삥 둘러서서 한 두세 개를 사요. 근데 내가 뭔가 이걸 하나 있던 걸 팔고 갈아타고 싶잖아요. 이 취득세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살 집 하나는 확실하게 해놓은 사람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하나 해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똘똘한 채 어차피. 해놓고 그 다음에 네. 고민할 게 맞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죠. 그냥 나는 한 중간 정도야. 근데 나는 좀 미래에 베팅을 하겠어. 그래서 취득세를 좀 내더라도 초기 재개발을 한 두세 채를 사신 거예요. 6년으로 묶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리스키한 방법이긴 한데 또 이제 재개발의 매력이 또 이제 시세 차익이 한번 올라가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6년짜리는 가급적 정비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라.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인데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실 분들은 하지 마라. 임대사업자도 네. 저도 옛날에도 했었지만 네. 임대사업자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온몸으로 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네.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진짜 죽일 놈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뭘 가만두질 않아요. 다 소급 적용시키고 다 세금 부과하고 뭐 어떻게든 뭐 과태료 부과하고. 근데 임대사업자보다 약간 또 불쌍한 부류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부동산 법인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법이. 거기는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도 네. 뭐 할 말이 많지만 네. 어쨌든 뭐 거기 또 소수라서 또 아마 소외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떤 집주인, 임대인, 특히 이제 실거주자가 아닌 뭐 이렇게 전월세를 주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세금은 조금 더 중과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선은. 네, 이제 사회도 더 많이 투명해지고 네. 정보도 수집 능력이 더 이렇게 훨씬 더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우리도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안타깝게도 월세 쪽으로 이게 가겨졌는데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아무리 이게 임차인들이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임대인들이 좀 더 강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이거를 계속 세금을 조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전가하다 보면은 이제 임대료는 조금씩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좀 일찍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